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개론을 담당하게 된 유성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 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실무자들, 디지털 마케팅에 이제 실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실무를 바로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터로서 내가 커리어를 나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강의가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챕터 0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실무 교육 강의 플랫폼인 그로스마켓의 대표직으로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설계와 데이터 세팅 그리고 광고 진행까지 하고 있는 레빗이라는 그로스해킹 에이전시의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애즈 등 디지털 마케팅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강의를 뭐 기업이나 아니면 교육회사에서 출강을 나가고 있어요. 뭐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책들도 나중에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제 인사를 하고 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볼 테니까요. 자, 같이 한번 차근차근 디지털 마케팅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겁니다. 우리 뭐 디지털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디지털 마케터가 엄청 뜨고 있거든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디지털 마케팅 분야가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려워해요.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공부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디지털 마케팅이 뭔가라고 해서 공부를 막 시작해 보려고 구글 창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디지털 마케팅 하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은 거죠. TMI인 거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만큼 디지털 마케팅은 인기가 많고 그만큼 공부할 분야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공부하기 위해 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라면 디지털 마케팅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디지털 마케팅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마케팅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 역시 대답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있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 추상적인 개념의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설명해야만 그 개념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본질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원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뭐 본질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 말은 즉슨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현상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의 본질은 당연히 마케팅이겠죠. 디지털 마케팅도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특성은 마케팅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현상은 디지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디지털은 현상이고 마케팅은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의 본질이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죠.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막
저는 단국대 출신인데 교수님들이 "마케팅이 뭐냐?"라고 수업 첫 강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역시나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거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사실 마케팅 개론을 들으면 여러분들 질리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이 마케팅이라는 건 기업에는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소비자에게는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가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는 수익,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디지털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디지털 마케팅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엔 마케팅이에요. 기업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행위가 디지털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뭐 인공지능이다, 4차 혁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이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현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우리 디지털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했겠지만 요즘은 모바일로 쇼핑을 아주 쉽게 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 기술도 그만큼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유명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이제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마련을 할 텐데 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도 강의 후반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는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소비자가 이제 광고를 좀 싫어하는 것 같죠. 무조건적으로 광고를 수용하지 않고 기업이 우리 제품 좋아요라고 해도 소비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식도 하나의 현상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SNS의 발달입니다. SNS나 커뮤니티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마케팅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디지털 마케팅은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라는 본질을 담고 있으면서 이런 모바일 시장 아니면 SNS의 발달과 같은 다양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요 디지털 마케팅이 탄생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에는 빨간색 선과 회색 선이 있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 쓰이고 있는 전 세계적인 광고비 규모예요. 그리고 회색 선은 TV 광고 시장, 우리 전통적인 매체죠. TV 광고 시장에 쓰이고 있는 전 세계적인 광고비의 규모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201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 쓰이고 있는 광고비가 TV 광고 시장에 쓰이고 있는 광고비를 훨씬 더 앞질렀어요. 그렇죠?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고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지털 마케팅이 워낙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디지털 마케팅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마케팅 활동이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전에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만약에 했어요. 우리가 TV 광고를 9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10월 달에 보니까 매출이 올랐어요. TV 광고를 했는데 그러면 10월 달에 매출이 올랐다는 결과값을 가지고 TV 광고가 우리가 매출이 오르는데 기여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TV 광고 같은 것들은 이제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TV 광고를 했다고 해서 매출이 올랐느냐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 광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전통적인 마케팅 매체, TV 광고, 라디오 광고, 전단지 광고, 잡지 광고 이런 것들은 그냥 광고비를 쓰기만 할 뿐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의 매체는 다릅니다. SNS 광고라든지 네트워크 배너 광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SMS 문자 광고라든지 이메일 광고라든지 우리는 어떤 뭐 이미지 광고를 하나 한다라고 해도 그 이미지 광고가 클릭률이 얼마나 됐고 노출이 얼마나 됐고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했고 나아가서는 그 이미지를 누른 사람들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우리 제품을 얼마나 샀고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성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수치화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디지털 마케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을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봤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인기 있는 이유도 알았어요.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는 챕터 2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일단 그러면 데이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 역사 공부를 간단히 해봅시다. 좀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중세 시대에는 우리 신의 말 한마디면은 진리였어요. 신이 나쁜 사람들은 뭐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버리면 그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믿어요. 그쵸? 나쁜 사람들이구나. 살인을 하는 건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웃을 도와야 된다.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는 이웃을 도웁니다. 신의 말 한마디가 중세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진리인 거예요. 신의 말 한마디를 우리는 그냥 바로 믿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본주의에서 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자, 자본주의의 신은 뭘까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이다시피 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믿고요, 과학도 믿죠. 자, 근데 이 돈과 과학에 공통점이 있어요. 돈과 과학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물리학도 기본적으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숫자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의미 있게 묶어 놓은 것, 리포트 형태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각 개별 숫자가 그냥 정리 없이 뭐라 해야 될까, 얼그러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미가 있는 집합체로 묶어둔 것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면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뭐 광고의 노출량, 그 광고의 클릭률, 사이트 방문자 수, 사이트 구매 수,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의 큰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익혔어요.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을 저는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계는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마케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마케팅은 크게 하이터치라는 흐름과 하이테크라는 흐름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이터치는 뭘까요? 하이터치는 이제 고객들이 크게 감동한다, 우리 터치가 감동시키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터치는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라는 그 흐름에서 나왔고, 하이테크는 당연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라는 두 가지 큰 기조로 디지털 마케팅을 저는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이터치입니다. 하이터치를 설명할 때는 저는 이 플라톤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 플라톤이 옛날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은 감성과 이성으로 나뉘어진다. 이성이 감성으로 통제해야 되고, 감성대로 행동하는 인간은 굉장히 동물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플라톤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일단은 플라톤이 한 것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플라톤의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뇌를 뇌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인간이 24시간 동안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는 행위들 중에 이성적으로 하는 행위는 5%에 불과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의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95%가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냉장고는 구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고장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2번 하기 싫어서 냉장고 브랜드를 검색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제품 리뷰 참조하고 브랜드별로 문의 사항도 한번 해보고 각 모델들의 기능이나 장점을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칭을 거친 후에 구매 결정을 내렸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냉장고를 이성적으로 샀습니까? 감성적으로 샀습니까? 자, 혹자는 이성적으로 샀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른 제품이랑 비교하면서 구매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글의 첫 문장을 보면은 글쓴이의 빡침이 느껴지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냉장고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2번이나 발생했대요. 열받은 거죠. 열받아서 제대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이성적인 행동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성적인 구매 행위를 하는 촉발제로서 화남이라는 감성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감성으로 시작해서 이성적으로 구매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개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집처럼 마당을 가지고 있다. 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넘어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표지판이 좋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표지판이 좋을까요? 왼쪽에 있는 표지판은 여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무서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너네 다쳐라고 표지판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표지판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움이라는 감성으로 자, 여기 우리 담을 넘어오지 마라라는 이성적인 행위를 유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플라톤의 말처럼 이성이 과연 중요할까요? 감성이 중요할까요? 이성적인 행위를 하는 촉매제로서 감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감성은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알리고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려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조에서 우린 하이터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다양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 제품을 고객들에게 소구하고 그리고 광고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가 좀 전문적으로 변하는데 디지털 마케팅을 2가지 흐름으로 나눴을 때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로 나뉘었습니다. 하이터치는 인간의 감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하이터치를 기반으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인 컨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자, 2번째는 하이테크입니다. 하이테크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다라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하시죠?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제품 광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품 광고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를 광고 관리자가 볼 수가 있어요. 노출량이 얼마나 됐느냐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클릭 수가 집계가 되고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제 실제로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구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보게끔 도와주는 대표적인 툴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 보니까 이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다음 주에는 뭘 하지?
그 다음 달에는 뭐 하지? 내년에는 뭐 하지? 등등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최적화해 나가는 마케팅을 우리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인데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마케팅은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감성은 중요하다라는 대전제에서 시작돼서 그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론을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저는 설명했고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는 하이테크라는 두 번째 흐름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컨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이 서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했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디지털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컨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을 충분히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컨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 중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터치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마케팅은 이제 역시나 마케팅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는 가치를 전달하고 기업에게는 수익을 전달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짓는 모든 행위인데요. 자,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한다라고 할 때는 그 연결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연결하기 위한 매개체. 그 연결하기 위한 매개체를 우리는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자, 연결하기 위한 매개체를 모두 다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자한테 뭐 카드 뉴스가 나간다거나 소비자한테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뭐 블로그 글을 쓴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컨텐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자 하나도 모두 다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텐츠는 어떤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랑 소통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매개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컨텐츠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을 그러면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진짜 컨텐츠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제품이 좋아요 또는 우리 서비스가 좋아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할인 몇 퍼센트 합니다 라고 컨텐츠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라는 건 근본적으로 공감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받아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공감이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감이 필요합니다. 야, 너 오늘 예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너 오늘 가방이랑 코트색이 잘 어울려서 예쁘다 라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던지면은 훨씬 더 구체적인 공감이 되고 구체적으로 공감해 줌으로써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가 생기죠. 자, 그러면 저도 실제로 이제 광고 대행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컨텐츠를 만드는 단계를 저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컨텐츠를 기획합니다. 소비자를 공감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소비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쇼핑몰에 있는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의 쇼핑몰에 있는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검색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이 제품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제품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를 끝까지 관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관찰해서 그 소비자의 24시간을 상상하고 그려봅니다. 24시간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걸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의 24시간을 상상하고 그려본 다음에 그 24시간 중에서 소비자가 우리 제품이 필요할 만하다라고 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 소비자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포착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불편함을 매우 디테일하게 포착하면은 컨텐츠 기획 끝났어요. 불편함을 포착했으면
그 불편함을 그대로 묘사해도 고객들이 관심을 끌 거고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실제로 해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제 좋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한다면 그 효과 메시지로서도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지만 이제 요 효과 분석을 하기 이전에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브랜드를 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땡땡 슈즈라고 이 운동화처럼 편안한 구두라고 되어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이 땡땡 슈즈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광고 대행 프로젝트를 맡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냐면 여성들의 구두 있잖아요. 그 여성들의 구두를 맞춤형으로 수제화 형태로 판매하는 그냥 쇼핑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쇼핑몰을 쓸 것 같은 사람들의 연령이나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우선 파악해야겠죠. 자, 요 제품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관찰을 시작하고 관찰한 소비자들의 특징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페르소나를 하나 만듭니다. 일단 이 신발을 쓰는 사람은 여성이죠. 여성은 간만에 뭐 이제 여성으로 제가 20대 여성으로 그때 연령 성별을 잡았었는데요. 20대 여성이 페르소나 24시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간만에 성민이와의 데이트.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평소보다 조금 더 기분을 내기 위해 화장도 하고 힐도 신었다. 성민이가 오늘 데이트 코스를 정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된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사진도 찍어야겠다. 그런데 웬걸 성민이가 남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간만에 이쁘게 하고 왔는데 성민이 이 새끼는 남산 타워를 올라가자고 한다. 힘든 하루가 예상된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나 짜보는 거죠. 저는 여성의 아님임에도 여성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관찰하고 이야기를 짜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카피가 나옵니다. 힐 신고 왔는데 남산타워라고 눈치 없는 쉐끼. 내가 땡땡 슈즈 신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고객의 불편함이 들어갔고 그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용도로서 땡땡 슈즈라는 브랜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저는 실제로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불편함,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시트에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뭐 방금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20대 여성뿐만이 아니라 구두를 신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두를 신을 때 여러분들 언제 신나요? 뭐 동창회, 결혼식, 아니면 업무 미팅 때도 신을 수 있고요. 아니면 면접 때도 신을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상황극을 만들고 그 상황극만 만들어지게 되면 카피는 쉽게 짜집니다. 카피를 저는 한 30분 만에 한 6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 60개를 쭉 써보고 그 60개 중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카피를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매력적인 컨텐츠 마케팅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땡땡 스즈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스와치온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스와치온은 사실은 패션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쇼핑몰이에요. 온라인으로 원단을 구매할 수 있어요. 우리 옷 만들 때 원단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단을 구매할 수 있는데 보통은 쇼핑몰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동대문 같은 데 가가지고 원단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골라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에너지가 힘든 거예요. 그럼 저는 페르소나를 하나 만듭니다. 제가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지은이는 27살의 패션 디자이너다. 윈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옷의 컨셉을 정하고 필요한 원단을 찾아보기 위해 동대문 이곳저곳을 누빈다. 근데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시즌이 되면 항상 이렇게 피곤하기 때문에 단단히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요. 그러면 이미 고객의 불편함 나왔죠. 그 불편함을 기반으로 카피를 짜는 겁니다. 동대문에서 원단 고르기 너무 지치시죠? 걱정 마세요. 당신의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원단 쇼핑몰 스와치온입니다.
라고 카피를 짜줄 수가 있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요거는 이제 한국 타이어에서 실제로 타이어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T스테이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광고 카피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T스테이션은 이제 보통은 3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타이어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이야기를 만들었죠. 성민 씨는 34살의 직장인이다. 20대 때부터 영업을 다니게 되면서 차량을 구매했다. 선배가 보니까 4만 킬로 정도 달리면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타이어 교체 주기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좋은 타이어 없나 검색을 했지만 평소에는 타이어에 관심이 없던 성민 씨는 용어도 어려워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타이어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타이어를 언제 사나요? 타이어는 필요할 때 사죠.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이어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일반적으로는 타이어에 크게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타이어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T스테이션 쇼핑몰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벤투스 S 컴포트라는 제품이 있고 벤투스 S 스포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어에 지식이 없는데 어느 제품을 선택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컴포트는 편안한 거고 스포츠는 뭐 빠른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스테이션은 기능을 하나 더 달아놔요. 타이어별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몰라도 괜찮아요. 쉽게 사세요라는 카피를 걸고 승차감, 연비, 마일리지, 고속 주행을 타이어끼리 비교해서 점수를 매겨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이 타이어에 관심이 없는 개인이 뭐를 더 우선순위로 할지에 따라 좀 더 쉽게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인지 아시겠나요? 좋은 컨텐츠라는 것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야 됩니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해야 되고요.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으로서 우리 제품을 소개해야 된다. 이게 좋은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재미있게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을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콘텐츠 마케팅에서 콘텐츠 마케터가 자주 사용하는 실무 용어들을 좀 간단히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또 면접이나 이런 것들 나갈 때 실무 용어 반드시 익히셔야 되잖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많이 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런 광고를 노출시키는 하나의 플랫폼을 미디엄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매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매체에 광고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임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임플레션. 그리고 광고는 당연히 컨텐츠라고 부르겠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매개체니까. 그리고 그 광고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쇼핑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러우실까 봐 계속 보면서 당기고 있어요. 자,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웹사이트에 우리가 딱 랜딩이 된 거죠. 비행기가 착륙했다라는 것처럼 랜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떨어지는 웹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컨텐츠 마케팅은 광고를 집행하고 미디엄, 매체에다가 광고를 노출시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실무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광고가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자 계약과 리얼타임 비딩, 줄여서 저는 RTB라고 부를게요. 요 구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날짜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우리 여기다가 광고 할래요? 라고 지면을 구매하는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예시 이미지에 보셨듯이 여러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신 분들은 유튜브 홈페이지 쪽에 들어가면 아주 크게 메인 페이지에 광고가 나타나죠. 요거를 우리는 마스터헤드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1시간에 한 7-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시간에 7-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내년 12월까지 모두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거고 네이버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1시간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요렇게 지면을 딱 구매해서 사두는 거를 우리는 구자 계약 방식의 광고라고 해요. 그리고 RT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딱 로딩하는 순간 다양한 광고주가 입찰을 벌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벌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낼 거야라고 하는 광고주 1등을 한 광고주의 광고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딱 나타난 광고주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RTB와 구자 계약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요거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자 계약의 장점은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마스터헤드 쪽에 우리 브랜드를 딱 노출시키면은 뭐 그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인기가 많고 실제로 막 사이트가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인지도 증대와 함께 아주 강력한 프로모션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게 구자 계약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세감을 줄 수 있어요. 네이버 메인보드에 브랜드가 딱 광고를 한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긴 성공한 브랜드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의 대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죠. 비용이 엄청 비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네이버 쪽에 무분별하게 광고를 노출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타겟팅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노출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성과 추적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타겟은 좋고 30대 여성은 좋고 이러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구자 계약의 장점과 단점이고요. RTB, 리얼타임 비딩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타겟팅부터 해서 예산은 얼마로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성과 추적을 굉장히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A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매로 얼마나 이어졌으며 동영상 A로 들어온 사람들은 동영상을 몇 퍼센트 받느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리타겟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쇼핑몰에서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 웹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을 뿐인데 한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더니만 그 광고가 뜨고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만 이 광고가 뜨고 실제로 같은 브랜드들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리타겟팅이라고 불러요. 리타겟팅 구현이 가능합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이 리타겟팅 같은 걸 적절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툴 숙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비용으로 우리 제품을 살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키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데는 미적합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RTB만 뿐만이 아니라 구자 계약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동으로 성과 추적을 하고 이제 수동으로 입찰 전략을 벌이고 하다 보니까 리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요 RTB 관련된 툴들을 익히신다면 몸값이 정말 비싸질 겁니다. 몸값이 정말 비싸져요. 이게 굉장히 새롭게 형성된 시장이라 그 시장에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지털 마케팅 커리어 분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취업하시는 거는 크게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자, 컨텐츠 마케팅에서 요 구자 계약과 RTB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은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최적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요 RTB 방식에 훨씬 더 적합하세요. 자, 그러면 이 RTB 방식에서 주로 쓰는 컨텐츠 마케터들의 실무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CPM, 두 번째는 CTR, CPC, CB, CPV, 뭐 로아스 이렇게 5가지 실무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용어를 좀 알고 가시면은 훨씬 더 이제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도 어필이 되시겠죠?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CPM은 우리 광고를 1,000번 노출할 때마다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광고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한 번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한 번 노출한 거죠. 그래서 1,000번이 각 매체별로 노출이 될 때마다 우리가 내는 광고 비용을 우리는 CPM이라고 부릅니다. Cost per 1,000 impression의 준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CPM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죠. 낮은 비용에 1,000번을 노출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우리 광고를 널리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CPM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CTR입니다. 클릭 스루 레티오의 준말인데요. 요거는 전체 노출수 대비 클릭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출을 클릭수로 나누면 CTR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률인데요. CTR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 광고를 집행했는데 클릭률이 높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클릭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싼 값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CTR은 높을수록 훨씬 더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CPC입니다. Cost per Click인데요. 클릭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광고 비용을 의미합니다. 총 광고 비용 분의 클릭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클릭이 100번 발생했다면 CPC는 1,000원인가요? 만 원인가요? 만 원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CPC는 여러분들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CPM과 마찬가지로 CPC가 낮다는 것은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광고비가 적다라는 거니까 CPC는 낮을수록 훨씬 더 좋아요. 자, CPV는 CPC랑 비슷한 겁니다. Cost per View의 준말인데요. 한 번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광고 비용을 의미합니다. CPV도 역시 낮을수록 좋을 거예요. 자, 로아스. 로아스는 쇼핑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수치인데요. Return on Ad Expense의 준말로서 우리가 쓴 광고 비용 대비 매출액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써가지고 15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로아스는 몇 프로일까요? 바로 150%입니다. 로아스로 우리는 성과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실무 용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것도 까먹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 5가지 용어 반드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는 퍼포먼스 마케팅, 우리 디지털 마케팅에 2가지 큰 흐름이 있다라고 했죠. 이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6장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의 2번째 큰 흐름인 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퍼포먼스 마케터가 쓰는 실무 용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2가지 흐름에서 우리는 이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퍼포먼스 마케팅은 데이터를 추적하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첩보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동선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 그 사람의 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소지품에다가 GPS 같은 장치를 달아두잖아요. 요걸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요 온라인 쇼핑몰로 예를 들면은 뭐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도 보고 스크롤도 어느 정도 할 거고 장바구니 페이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제 완료 페이지까지 들어갈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의 성과 추적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 추적을 도와주는 툴을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는 강의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퍼포먼스 마케팅은 결국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말이 데이터가 너무 종류가 많겠죠.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기준을 먼저 정하고 데이터를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설치를 하게 되면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리포트가 한 108개 정도 되세요. 108개의 리포트를 한 번에 다 보면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기준인 OKR과 KPI를 정의하는 것부터 퍼포먼스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OKR은 Objective Key Result의 준말로서 우리 비즈니스 또는 우리 마케팅 캠페인의 최종 목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쇼핑몰을 하나 런칭하게 되면 쇼핑몰의 OKR은 뭘까요? 당연히 매출 증대겠죠. 매출 증대가 그 쇼핑몰의 OKR이 됩니다. 자, 그러면 KPI는 뭘까요?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또는 인덱스의 준말로서 OKR이 잘 달성됐는지 못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 가능하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우리는 KPI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쇼핑몰을 하나 런칭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쇼핑몰의 OKR은 매출 증대죠. 그럼 KPI는 뭘까요?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또 결제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KPI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 OKR과 KPI를 들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OKR과 KPI가 왜 중요한지 좀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반도 사진이 나와 있는데 부산에서 아이들 40명을 데리고 제가 버스 운전기사예요. 아이들 40명을 데리고 서울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이들 40명을 데리고 가는데 제 OKR이 안전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무엇이 제 KPI가 될까요? 자, 무엇을 수치화해야만 안전이라는 OKR이 잘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치지 않은 아이들의 수를 세면 내가 정립해놨던 OKR인 안전이 잘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안전을 OKR로 한다라고 하면은 KPI는 다치지 않은 아이들의 수입니다. 자,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부산에서 아이들 40명을 데리고 서울까지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OKR이 안전이 아니라 속도예요. 속도가 OKR입니다. 그러면 KPI는 뭘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어떤 수치를 세야만 속도라는 OKR이 잘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린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제 OKR이 안전일 때는 다치지 않은 아이들의 수를 세면 되지만 제 OKR이 속도일 때는 다치지 않은 아이들의 수라는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린 시간만 측정하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핵심은 OKR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한 번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샤브샤브 좋아하시나요? 요 채선당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채선당 웹사이트의 OKR은 뭘까요? 뭐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고 좀 애매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요 채선당이라는 웹사이트의 OKR은 바로 가맹점주를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메인 페이지 아래쪽에 창업 문의부터 해서 창업 절차, 창업 비용, 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OKR이 가맹점주 확보다라고 하면은 KPI는
창업 문의, 저 전화 버튼 클릭 수라든지 사업 설명의 신청 수라든지 창업 비용을 얼마나 조회하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KPI가 될 수가 있겠죠. 요 창업 비용, 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트래킹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당은 두 번째 OKR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OKR을 도출할 때는 이 웹사이트가 왜 존재하지를 되물어 보시면 OKR 도출이 가능하세요. 이 웹사이트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최선당에 가고 싶은데 매장은 어디에 있고 뭐 할인 이벤트 같은 건 없는지 메뉴는 뭐가 있는지 보러 이 웹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선당의 두 번째 OKR은 정보 제공입니다. 자, 두 번째 OKR인 정보 제공이라고 했을 때 창업 문의 버튼 클릭 수가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의미가 없죠. 브랜드 안내 페이지에는 얼마나 머물렀는지, 최선당 소개 페이지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이벤트 조회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래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OKR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트래킹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OKR과 KPI를 정립하고 가지 않으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다라고 할지라도 혼란만 가중될 뿐이에요. 자, OKR이 쇼핑몰 매출 증대다라고 하게 되면 KPI는 매출액이나 결제 완료 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OKR이 가맹점주 확보다라고 하면은 KPI는 DB 문의 수, DB 문의 전환율 같은 것들이 될 거고요. OKR이 브랜드 인지도 증가다라고 한다면 KPI는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의 증가율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브랜드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맥도날드의 마케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맥도날드의 마케터로서 햄버거라는 키워드는 브랜드 키워드일까요? 그냥 일반 키워드일까요? 당연히 일반 키워드죠. 롯데리아 그리고 버거킹에서도 햄버거라는 키워드는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맥도날드라는 키워드는 맥도날드 브랜드의 브랜드 키워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브랜드 인지도 증가라는 OKR이 잘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KPI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이런 목적들을 다들 가지고 있고 이런 KPI들을 사용한다라고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OKR, KPI만 정립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트래킹을 뭘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감은 안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트래킹해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스트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쇼핑몰에 들어와서 고객이 결제 완료라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경로들입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에서 제품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겠죠. 그리고 제품이 나열돼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해서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이 마음에 들면 장바구니에 담겠죠.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이제 제품이 정말로 구매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결제 완료,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창이 뜨는 결제 완료 페이지까지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결제 완료 페이지가 되는데 사실 OKR이 매출 증대라면 KPI는 결제 완료 페이지 수 아니면 매출액 등 이런 KPI들을 정립해서 데이터 트래킹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매출이 증가했다거나 매출이 감소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이나 결제 완료 페이지 도착 수만 가지고 매출이 왜 증가했는지, 매출이 왜 감소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저라면은 매출액이라는 결과값만 가지고는 왜 감소했고 왜 증가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매출이 왜 증가했고 왜 감소했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전환율, 그리고 이탈률, 상세 페이지에서 장바구니로 넘어가는 전환율과 이탈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트래킹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KPI는 결제 완료 페이지 도착 수가 되겠으나 결제 완료 페이지의 도착 수만 가지고는 왜 매출이 증가했고 감소했고 어느 것을 개선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전환율과 이탈률, 상세 페이지에서 장바구니로 넘어가는 전환율과 이탈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데이터로 수치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PI를 달성하기 이전에 고객들이 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서브 KPI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OKR을 정립하고 그 아래 KPI가 들어갈 거고, KPI를 경험하기 이전에 서브 KPI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서브 KP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트래킹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느 순간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냐를 보게 되니까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많아졌어요.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많아졌구나. 가격이 비싼가? 아니면 결제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원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전환율이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썼는데, 습관적으로 전환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이 바로 전환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행동을 사용자가 실제로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사용자가 전환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쇼핑몰로 따지면 결제 완료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 사용자들을 보고 전환했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쇼핑몰에 들어왔는데 10명이 결제 완료 페이지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면 결제 완료 전환율은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퍼포먼스 마케팅은 특히나도 이 전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OKR, KPI 그리고 서브 KPI 구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건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고, 이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우리는 최적화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퍼포먼스 마케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게 전환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 자체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퍼포먼스 마케터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퍼포먼스 마케터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컨텐츠 마케팅을 설명할 때 했던 그 구조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구조도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들은 이제 광고를 클릭하고 나서 웹사이트에 다다랐을 때, 랜딩 페이지에 도착을 했을 때부터 데이터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V, UV, 이탈률, CPA, 그리고 CVR, MAU 등등이 있습니다. 아우, 영어로만 보면 단어가 어렵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웹페이지라는 단어와 웹사이트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단어를 해주세요. 웹사이트는 하나의 웹페이지 문서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웹페이지는 웹사이트를 나누는 가장 세부적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로 예를 들면 그 쇼핑몰에는 메인 페이지도 있고 장바구니 페이지도 있고 결제 완료 페이지도 있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상세 페이지, 제품 A의 상세 페이지, 제품 B의 상세 페이지 등등, 이 모든 단위들의 하나를 웹페이지라고 부르고, 이 웹페이지가 모두 다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웹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웹사이트와 웹페이지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용어를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PV와 UV입니다. PV는 페이지 뷰 수고요. UV는 유니크 비지터의 준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이 우리 쇼핑몰에 방문해서 A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B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C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봤다면 PV는 얼마일까요? 2 곱하기 3을 해서 6이 나오겠죠. 하지만 UV는 얼마일까요? 2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니커 비지터, 이제 고유 사용자라고 하는데 2명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PV는 6이더라도 UV는 2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PV, UV가 얼마예요? 실제로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탈률입니다. 이탈률은 이제 아무 상호작용 없이 웹페이지에 방문은 했지만 나가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방문을 했는데 40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갔다면 이탈률은 40%가 되는 거죠. 요 이탈률은 영어로 하게 되면 바운스 레이트인데요. 우리 바운스 아시죠? 이렇게 튕기는 거. 바운스 레이트. 랜딩 페이지에 딱 도착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탈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호작용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이 상호작용은 이벤트라는 의미를 개발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상호작용 없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성민이라는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 성민이가 원래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 고3의 본부는 공부죠. 원래 성민이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성민아, 밥 먹어라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민이는 뭘 해야 되나요? 어머니한테 대답을 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공부를 그만두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가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통점은 이런 성민이의 대처의 다양한 공통점은 원래 하던 일을 멈추고 어머니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사용자가 클릭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컴퓨터의 원래 할 일은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인지 못할 속도로 화면을 깜박깜박하면서 띄워주는 건데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원래 하던 일을 멈춰야겠죠. 원래 하던 일을 멈추게 됨으로써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화면을 전환시킨다거나 아니면 클릭했을 때 스크롤 다운을 해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용자의 클릭은 컴퓨터의 입장에서 하나의 우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벤트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상호작용에 클릭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더블 클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크롤 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 스크롤 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키보드 다운, 키 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는 키 업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고요. 이런 이벤트 없이 사용자가 나갔을 때는 우리는 이탈률의 집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인지해 두시고 실제로 실무 용어들만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무 용어는 CPA입니다. Cost per Action인데요. 액션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광고 비용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치과가 하나 있는데 페이스북 광고에서 200만 원을 한 달간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 사이트에 들어와서 상담 문의를 위해 전화번호를 남긴 사람의 수가 50명이래요. 그렇다면 CPA는 얼마일까요? CPA는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DB를 남긴 그 액션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냈던 광고비가 4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CPA라는 단어를 많이들 씁니다. 자, 그리고 CPA와 비슷하게 CV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환율이에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전환율은 컨버전 레이트의 줄임말로서 실제로 10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착하면 전환율이 1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명이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남긴 사람이 50명이라면 CVR은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답을 내릴 수 있겠죠. 5%인가요? 아마 5%인 것 같아요. 이렇게 CVR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무 용어는 MAU인데요. Monthly Active User입니다. 우리 아까 유니크 비지터랑 조금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우리 Active라는 단어가 붙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은 다 있으시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계정만 있고 웬만하면 잘 안 쓰고 여러분들 보통은 인스타그램 많이 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페이스북을 계정을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액티브 유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 달간 활성 사용자 수라고 하면 MAU, 적극적으로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뭐라고 할까요?
WAU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DAU라고 부릅니다. DAU, 뭐 WAU, MAU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을 앱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페이스북은 이 MAU가 KPI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광고비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앱 시장은 이런 MAU를 아주 중요한 KPI로 측정하고는 합니다. 자,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쓰는 실무 용어들을 다 배워봤는데 사실은 컨텐츠 마케터가 쓰는 실무 용어든 퍼포먼스 마케터가 쓰는 실무 용어든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컨텐츠 마케터 거야, 퍼포먼스 마케터 거야 이렇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10가지 실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고 디지털 마케팅의 전반적인 분야로 쓰인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장에는 여러분들의 실무 용어를 좀 더 쉽게 익히기 위해서 퀴즈 타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퀴즈 질문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춰 주시고 요 퀴즈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요 퀴즈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다음 장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아직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쉽게 요 8장에서 요 실무 용어들을 배워 보세요. 자, 저는 이제 9장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장에서는 콘텐츠와 퍼포먼스 더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전 8장까지는 콘텐츠 마케팅은 뭐냐, 퍼포먼스 마케팅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면 이제 콘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을 더 잘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디지털 마케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그리고 하이터치, 인간의 감성을 기본으로 한 컨텐츠 마케팅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마케팅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요, 광고 쪽에서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광고 최적화 부분이 필요하고,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사이트 쪽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 광고 최적화에는 리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웹사이트와 상호작용을 했던 유저들에게 나중에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웹사이트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A/B 테스트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A/B 테스트도 강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전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명제 속에서 저는 리마케팅을 먼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A/B 테스트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리마케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의 비즈니스와 이전에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고요. A/B 테스트는 전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웹사이트에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 장바구니를 더 많이 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장바구니를 버튼을 크게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개선시키는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기반의 광고 최적화인 리마케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마케팅은 이제 다시 한번 광고를 노출시킨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 리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사실 소비자들은 광고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에서 시작이 돼요. 광고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모순이 오죠. 저는 아까 소비자들은 광고를 잘 믿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자, 소비자들은 사실 인간이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좋아요, 70% 할인해요, 이런 광고들은 너무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들한테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마케터가 되시면 무조건 할인합니다라는 메시지로 광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거 그냥 강남역에 전단지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는 광고를 적절한 메시지를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타겟한테 광고를 노출시키면은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 광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리마케팅을 구현한다라는 건 사실 광고를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한테 필요한 광고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광고를 소비한다라는 대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대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이 바로 퍼널 모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퍼널이 뭘까요?
버너를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우리 깔때기라는 모형이 그 깔때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이시는 이 모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퍼널 형태의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탑 퍼널, 미드 퍼널, 로우 퍼널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탑 퍼널을 메인 페이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미드 퍼널을 저는 상세 페이지라고 가정을 하고 로우 퍼널을 장바구니 페이지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퍼널의 가로축은 뭐냐? 트래픽의 수예요. 웹페이지에 방문하는 사용자의 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탑 퍼널은 우리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에 방문했다가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미드 퍼널은 제품의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왔다가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로우 퍼널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치환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쇼핑몰에는 결제 완료까지 이르면 이를수록 단계별로 전환을 할수록 트래픽의 수는 줄어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래서 깔때기 모형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이 퍼널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퍼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쇼핑몰로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어떠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든 비즈니스를 막론하고 최종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그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는 트래픽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퍼널 모델을 형성할 거예요. 용어를 간단히 배워봅시다. 퍼널의 상단에 있는 탑 퍼널 부분을 top of the funnel model이라고 해서 TOF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중단에 있는 애들을 MOF,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애들을 bottom of the funnel model 또는 low funnel이라고 해서 BOF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메인 페이지 우리가 일주일 후에 리마케팅이란 걸 진행할까 합니다. 리마케팅을 시작하는데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나갔던 요 토프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갔다 나갔던 사람들에게 우리 광고를 노출하게 될 때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입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나갔던 사람들은 일주일 후에 우리 브랜드를 기억할 확률이 적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입니다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텀 오브 더 퍼널 모델,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결제로 이어지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에게 일주일 후에 광고할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를 기억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대적으로 높겠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몇 퍼센트 할인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면 내가 며칠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비싸서 못 샀던 그 제품이 지금 할인한다네라고 하면서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 브랜드, 우리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전환 단계에 따라서 탑 퍼널, 그리고 미드 퍼널, 그리고 로우 퍼널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각각 달리하여 리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저는 세 가지 단계로 퍼널 모델을 구성했지만 그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5가지 단계가 될 수도 있고 7가지 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퍼널별로 고객들을 나눈 후에 그 고객들이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리마케팅의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광고를 진행하면서 톱푸들에게 이제 소구되는 메시지, 그리고 모프들에게 소구되는 메시지, 보프들에게 소구되는 메시지가 다 있더라고요. 톱푸들한테는 광고 같지 않은 광고가 좋아요. 광고에 좀 관심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흥미적인 재미있는 소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보성 소재예요. 그들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정보적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불편함을 공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감 소재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예시가 있는데요. 톱푸들한테는 제가 이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광고예요. 근데 이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다라고 할 때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는 분들께서는 다이어트에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제품 먹으면 살 빠져요,
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먹으면 살 빠져요를 좀 더 재미있게 흥미성 소재로 만든 거예요. 늘어나는 주부뱃살, 옆질 하유리 엄마는 어떻게 몸매를 관리하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기 페이스북 광고였거든요. 페이스북 광고 게시물을 돌리니까 세상에 페이스북에 사용하는 모든 하유리 엄마들, 엄마 이름이 하유리인 애들이 태그가 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야 너네 엄마 얘기한다 그러면서 막 댓글로 이제 태그를 달아가지고 엄청나게 참여율이 높았던 광고였습니다. 톡푸들한테는 이런 똑같은 메시지더라도 이런 흥미적으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만화 형태라거나 아니면 빠르게 편집된 영상 형태로 광고가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프들한테는 사회적 증거 또는 먼저 주기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할 때 요 그로스마켓의 대표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로스마켓이 실제로 웹사이트가 있어요. 요 웹사이트가 지금은 개발 중이지만 자, 그로스마켓은 실무 강의를 영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브랜드에 우리 강의 잘해요. 너네 성과 100%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장형으로 광고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무료 강의 보러 가기 버튼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볼 수 있게끔 우리 그로스마켓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료 강의 보러 가기를 누르게 된 고객한테 나중에 리마케팅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우리 그로스마켓은 강의를 잘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모포들에게 던지지 않는 거예요. 먼저 주기, 무료 강의라는 걸 만들어서 먼저 주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료로 디지털 마케팅 강의 들으러 오세요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광고 컨텐츠를 모프들에게 버릴 수 있고요. 보프들한테는 이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 나갔던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가장 유의미한 고객들입니다. 이 고객들한테는 행동을 촉진시키는 메시지가 좋아요. 그냥 바로 혜택을 언급한다거나 프로모션을 이때 이제 광고를 라이브 하는 거죠. 뭐 지금 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광고 소재를 만든다거나 요렇게 보프들한테는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는 컨텐츠 마케팅에서 전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리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이 리마케팅은 퍼널 모델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퍼널별로 메시지를 달리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리마케팅을 잘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죠. 그림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하이터치, 하이테크,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봤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뭐 배워야 돼요? A/B 테스트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리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 A/B 테스트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최적화, 즉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A/B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A/B 테스트는 전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시키는 일종의 테스트인데요. 자, 만약에 일단은 그 웹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 퍼널 모델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퍼널 모델별로 이탈률과 전환율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뭐 메인 페이지, 상세 페이지, 장바구니 페이지, 결제 정보 입력 페이지, 구매 완료 페이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탈률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탈률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고 이탈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탈률이 가장 높다면, 만약에 상세 페이지가 이탈률이 가장 높다. 그렇다면 상세 페이지 이탈률을 줄이고 장바구니로 넘어갈 수 있는 전환율을 올리는 A/B 테스트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탈률이 쇼핑몰에서 높은 원인들을 제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메인 페이지에서 보통 이탈률이 높다면 우리는 어떤 걸 의심해 보아야 될까요?
보통은 웹사이트에서 로딩 시간이 느리다던가 아니면 웹사이트에 딱 도착했는데 상품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남성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다던가 요런 문제점을 의심해 봐야겠죠. 상세 페이지에서의 이탈률이 높다면 어떤 걸 의심해 봐야 될까요? 상품을 자세히 봤는데 상품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후기가 있어서 별로 이 제품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나갔다거나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설득 메시지가 부족해서도 이제 상세 페이지의 이탈률이 높을 수 있겠죠. 장바구니 페이지에서는 이탈률이 왜 높을까요? 보통 장바구니 페이지에서는 가격이 비싸서 나가는 게 큽니다.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배송비를 줄여야 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결제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높다면 우리는 어떤 걸 의심해 봐야 될까요? 결제 페이지에서의 이탈률이 높다면 이 우리 이니페이 아세요? 이니페이. 이니페이는 이제 보안을 위한 것인지 나의 쇼핑을 막는 것인지 모르겠죠. 결제 모듈에 결함이 생겼거나 아니면 결제 모듈이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결제 페이지에서 이탈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높다. 어떤 걸 의심해 봐야겠다라는 리스트업이 나오면 우리는 A/B 테스트라는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A/B 테스트를 할 때 이제부터는 크리에이티브죠.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각 웹사이트별 이탈률을 파악하고 전환율을 파악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는 크리에이티브가 시작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면은 말만 들어도 좀 스트레스를 받죠. 뭔가 창조적이어야 될 것 같고 창의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겠지만 저는 요 A/B 테스트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기획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 두 번째는 초조함, 세 번째는 소셜 프루프, 사회적 증거인데요. 단순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웅진 싱크빅 아시죠? 웅진 싱크빅에서는 무료 체험 신청을 하면 텔레마케터가 무료 체험을 신청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요거 한번 해보시죠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텔레마케터 기반의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웅진 싱크빅의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원래의 이미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제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한 대안 페이지예요. B 페이지가 되겠죠. 원본 페이지를 우리는 A 페이지, 대안 페이지를 B 페이지라고 부르고 A/B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글 옵티마이즈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면요.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딱 들어왔을 때 100명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50명한테는 원본 페이지를 보여주고 나머지 50명한테는 대안 페이지를 보여줌으로써 원본 페이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무료 체험 신청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높아졌냐 아니면 대안 페이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무료 체험으로 신청하는 전환율이 높아졌냐를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비교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구글 옵티마이즈는 A/B 테스트를 도와주는 툴이고 구글 애널리틱스는 A/B 테스트의 결과를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카테고리로 단순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생각해보면 선택 장애에 입각하게 되죠. 웅진 싱크빅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료 체험을 선택하는데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에이 나중에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탈을 하시는 거죠 고객들이. 그래서 대안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웅진 싱크빅의 과목들만 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결과 A 실험 1번인데요. 원본에서는 체류 시간이 한 3분 29초 정도 머물렀고 무료 체험 신청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한 4% 정도 됐어요. 그리고 세션당 페이지 수 요거는 이제 한 명이 들어왔을 때 페이지를 몇 개 보는 건데 한 6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대안 페이지에서는 체류 시간이 4분 11초. 그다음에 전환율이 5.8%, 1.7%나 올랐어요. 같은 메시지고 같은 URL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과목만 제거했을 뿐인데 전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같은 광고비로 더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순함이라는 카테고리를 명목으로 한 A/B 테스트였어요.
두 번째는 소셜 프루프입니다. 소셜 프루프인데 여기는 이제 CJ ENM에서 In My Pocket이라는 웹사이트 쇼핑몰을 하나 열어서 오아 마사지기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품이 좋기는 좋나 봐요. 그래서 고객들의 후기가 아주 좋았는데 고객들의 후기를 제대로 안 보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 전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본에는 Buy It Now라고 하단에 버튼이 하나만 있었지만 리뷰라는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리뷰를 볼 수 있는 대안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증거, 고객들의 후기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초조함입니다. 여기는 위시 트렌드라는 브랜드인데 스킨케어를 글로벌로 판매하는 글로벌 쇼핑몰이에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프로모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본 페이지에서는 없었던 대안 페이지에서는 프로모션 기간까지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카운트다운이 되는 카운트다운 클락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들이 초조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 초조함을 어필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마케터가 A/B 테스트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공감을 해서 매력적인 콘텐츠도 기획을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문제점도 찾아내야 되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A/B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걸 우리는 그로스 해커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제 그로스 해킹, 비즈니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전략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모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로스 해커라는 단어는 좀 허황된 개념으로 보이고 그로스 해킹 팀은 있을 수 있죠. 마케팅 팀과 데이터 분석 팀과 프로그래밍 개발팀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로스 해킹 팀은 구축할 수 있으나 그로스 해커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크게 A/B 테스트까지 배움으로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큰 분야를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로 나눴고요. 하이터치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컨텐츠 마케팅, 그리고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고 쪽에서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광고 최적화와 웹사이트 쪽에서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웹사이트 최적화에 대한 방법론으로 리마케팅, 퍼널 모델을 활용한 리마케팅을 배워봤고 A/B 테스트 세 가지 카테고리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가 도대체 뭘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요 감이 오시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 제가 강의 후반부에 다룬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데이터 분석 툴이라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2강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건 당연히 구글에서 2004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한 툴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를 원리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웹 로그 분석 툴이라고 하거든요. 사전적 의미로. 웹 로그 분석 툴이라 하면은 웹 로그가 뭔지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마트의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계산대 같은 데 가보면은 쉽게 찝을 수 있는 껌이나 초콜릿 같은 제품들이 있죠. 고객들이 이제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계산대에 올 테니까 장바구니에 비교적 담기 쉬운 제품들을 계산대 앞쪽에 배치를 합니다. 요게 바로 고객들의 행동 경로를 기반으로 계산대 앞에 쉽게 찝을 수 있는 물건들을 배치한 것이죠. 요것을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옮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웹로그 분석 툴에서 웹로그란
게 히스토리,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는 뭐고 어떤 브라우저로 접속했고 이 사용자의 연령은 뭐고 성별은 뭐고 이런 것들을 구글 애널리틱스가 다 수집해서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의 리포트로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데이터 분석 툴이지 뭐 따로 데이터를 트래킹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자,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사용률이 포춘지에 선정한 500대 기업들 중에서 70%가 사용한다라고 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 웹트렌즈, IBM 같은 다양한 유료 툴들도 있지만 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천만 원짜리나 하는 유료 툴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 시장이나 요즘은 대기업들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0년, 2011년부터 구글 애널리틱스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영어 자료밖에 없었어요. 한국에는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막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문서가 너무 많고 글도 너무 많고 강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이 그만큼 인기가 있어졌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3고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세 가지 목적은 고품질 유저를 정의하는 것, 고효율 매체를 찾는 것, 그리고 고관여 행동을 찾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품질 유저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 가방 보이시나요? 이 가방 쇼핑몰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었는데 메인 배너가 이렇게 여성들이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여성분들이 있다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 가방을 20만 원 주고 사고 싶나요? 안 사겠죠. 20만 원 주고는 다른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여성들이 좋아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계속 그 가방 쇼핑몰의 대표님께서는 우리는 무조건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성한테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로 살펴보니까 여성이 구매를 하는 전환율이 한 0.4% 정도 나왔고 남성이 구매를 하는 전환율이 3% 정도나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 그러면 200만 원의 광고비를 가지고 100만 원은 남성한테 써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여성들한테 써서 전환율을 비교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 이 가방 쇼핑몰의 메인 배너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게 됐고 남성들에게 광고를 하자마자 같은 광고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4배가 늘었어요. 자,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 고품질 유저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만 마케팅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요게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두 번째 목적은 고효율 매체를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매체를 미디엄이라고 했는데 매체 광고로 따지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말고도요. 여러분들 라인 광고, 카카오 광고, 네이버 밴드 광고, 구글 광고, 트위터 광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광고를 노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제 전환율이 한 4% 정도 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전환율이 한 2%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하죠? 바로 네이버 쪽에 쏟아부어야 하죠.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 어떤 광고 매체가 고효율 매체인지 찾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고관여 행동입니다. 이건 세그먼트라고 특정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따로 묶어서 전환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웹사이트에서 특정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전환율을 관측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쇼핑몰에서 리뷰를 10초 이상 조회했던 사람들의 전환율이 5%고 상세 페이지 내에서 스크롤을 70% 이상 했던 사람들의 전환율이 2%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리뷰를 10초 이상 조회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고관여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웹사이트에서 리뷰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요것이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세 번째 목적입니다. 고관여 행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 목적은 이렇게 고품질 유저, 그리고 고효율 매체, 그 다음에 고관여 행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제대로 맛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 맛보기를 위해서 저는 지금 구글 창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이라고 검색을 해놨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을 검색하시면 여기 애널리틱스에서 너네 한번 맛봐라 라고 해서 데모 계정을 하나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모 계정을 눌러 주시고요. 데모 계정을 누르면 아래쪽에 파란색 링크로 데모 계정 액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데모 계정 액세스를 누르면 스크롤 다운이 되세요. 누르니까 스크롤 다운이 되면서 데모 계정 액세스가 한 번 더 나오죠. 이 데모 계정 액세스를 제가 눌러 볼게요. 자, 데모 계정 액세스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팝업 창은 지워 주시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상단에 보시면은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이 머천다이즈 스토어는 구글에서 가상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쇼핑몰은 아닙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팅 방법까지 하게 되면 좋겠지만 이 디지털 마케팅 개론 강의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맛보는 정도만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보고 계신 화면에 데이터가 좀 들어와 있는데 왼쪽에 회색 영역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영역에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고 아래쪽에 실시간 잠재 고객 획득 행동 전환 이렇게 5가지 형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 성격에 맞게 108개 정도의 리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108개의 리포트는 들어가 있지만 각각 카테고리에 맞게 다른 리포트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실시간 카테고리는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 카테고리는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연령은 뭐고 성별은 뭐고 관심사는 뭐고 디바이스는 뭐 쓰고 이런 리포트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획득 카테고리는요. 우리 웹사이트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뭐 네이버로 들어왔느냐, 페이스북으로 들어왔느냐 이런 획득에 관련된 웹사이트 방문 경로에 관련된 그 리포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행동 리포트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뭐 상세 페이지를 봤는가, 장바구니를 봤는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가 등등 웹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의 행동에 집중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전환 리포트는 우리가 특정 목표를 세팅하게 되면 서브 KPI들을 세팅하게 되면은 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저는 이 리포트 108개를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표적으로 마케터들이 자주 즐겨 쓰는 리포트들을 기준으로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실시간 카테고리를 눌러서 개요 버튼을 눌러볼게요.
개요 버튼을 누르면 현재 우리 웹사이트에 201명이 들어와 있고 그중 모바일은 94%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런 웹페이지들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역은 대부분 인도로 뜨네요. 인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또 다르니까 데이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시간 리포트를 보는 거는 데이터 분석에는 많이 쓰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게 쌓이고 쌓일수록 신뢰도가 생기다 보니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별도 설정을 할 때 그 설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용도로서 실시간 리포트를 많이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카테고리는 접고요. 우리 잠재 고객 카테고리를 펼치고 재밌는 리포트가 많은데 잠재 고객에서 인구 통계 그리고 인구 통계에서 연령 리포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잠재 고객, 인구 통계, 연령 쪽으로 갑니다. 자, 연령 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는 데이터를 보고 있는 날짜가 있고 중간에는 그래프가 나타나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된 리포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리포트들 중에서 테이블 리포트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저 기준으로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21일 사이에 사용자가 5,000명이 들어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해주는 리포트의 70%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테이블 형태의 리포트를 해석할 수 있다면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해주는 리포트의 70%를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한번 날짜를 바꿔볼 텐데요. 지금은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로 돼 있는데 이 날짜를 펼치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는 기간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0월 15일이 시작일이 되어 있고 커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달력을 옆에 쪽으로 쭉 계속 클릭을 해서 옮겨 봅시다. 옮겨 보신 다음에 2018년 1월까지 가볼게요. 2018년 1월. 요 1월 1일을 딱 선택하면 커서가 옮겨집니다. 그렇죠? 2020년 10월 20일로 커서가 옮겨지는데 요 데이터를 보는 마지막 기간도 여기 3월 31일로 바꿀게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적용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적용 버튼을 누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99,000명이 들어왔다라고 데이터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데이터는 화면이 똑같겠죠? 자, 지금 보시면 테이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지금 연령 리포트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령이 나와 있고 연령대죠. 딱 봐도 2534, 1824, 3544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환이라고 전자상거래가 되어 있는데 이 전자상거래를 클릭을 하셔서 Purchase Completed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테이블표의 가장 오른쪽에 전자상거래를 클릭하신 다음에 Purchase Completed로 바꿔보겠습니다. Purchase Completed는 당연히 결제 완료겠죠. 결제 완료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테이블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사용자 수라는 이런 데이터를 연령별로 보겠다라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기준점을 정의해 준다라고 해서 테이블의 가장 왼쪽에는 항상 측정 기준이라고 불리는 디멘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기준.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측정 기준이 연령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사용자 수, 신규 방문자 수, 이탈률, 평균 세션 시간, 구매 전환율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측정 항목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해주는 70%의 리포트는 이렇게 가장 왼쪽에 측정 기준 그리고 오른쪽에는 매트릭스들이 쫙 펼쳐진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애널리틱스의 첫 번째 행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랩하듯이 할 건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5세에서 34세 유저는 총 3만 9천 명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우리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온 유저 신규 방문자가 3만 6천 명이고 걔네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의 비율 이탈률이 44%고 평균적으로 25세에서 34세는 2분 27초 우리 웹사이트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이 결제 완료는 총 1611건을 일으켜서 이 1611을 3만 9천으로 나누니까 전환율이 3%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석하기가 참 쉬우시죠. 자, 그러면 전환율이 가장 높은 고객이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가장 고품질 유저죠. 지금 여러분들 이 테이블표를 봤을 때 전환율이 어디가 가장 높나요? 세 번째입니다. 4% 정도의 전환율이 가장 높은데 이 4%는 3544 고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문제점을 찾으셔야 돼요. 전환율이 가장 높은 고객이 우리 비즈니스의 고품질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고객 세그먼트보다도 훨씬 더 적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점을 도출해 낸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 매체 같은 데는 광고 연령대를 3544로 높여본다거나 아니면 3544 연령대가 좋아할 만한 카페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광고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3544가 좋아할 만한 프로모션을 기획해본다던가 이런 다양한 투두 리스트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리포트만 가지고도 우리는 투두 리스트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OKR과 K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OKR과 KPI를 잘 정립하고 가면은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인사이트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요렇게까지 우리 연령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고 요 메뉴를 펼쳐서 잠재 고객 쪽은 한번 닫아 볼게요. 닫고 나서 우리는 획득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획득 리포트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리포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획득에서 전체 트래픽, 그 다음에 채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획득, 전체 트래픽, 채널 쪽으로 가볼게요. 자, 채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측정 기준이 디폴트 채널 그룹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폴트 채널 그룹핑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사람들이 딱 들어올 때마다 너는 이 채널, 너는 이 채널, 너는 이 채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보시는 리포트에서는 총 8가지의 채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열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가닉 서치는 자연 검색이죠. 자연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오가닉 서치 채널에 잡히게 됩니다. 소셜은 말 그대로 소셜 미디어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소셜 채널로 잡힙니다. 다이렉트는 URL을 직접 쳐서 들어오거나 즐겨찾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엔 다이렉트 채널로 잡힙니다. 그리고 레퍼럴은 추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추천이라는 거는 다른 도메인의 웹사이트에서 넘어온 경우에요. 제가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쇼핑몰의 링크를 블로그 글의 하단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제 블로그 글을 보고 나서 그 블로그 글에 있는 쇼핑몰을 추천돼서 쇼핑몰로 들어오게 되면 이 레퍼럴 채널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페이드 서치입니다. 페이드 서치는 자연 검색의 반대말로서 우리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같은 거 있죠. 구글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페이드 서치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필리에이츠가 있는데 우리 레퍼럴 다른 웹사이트에서 넘어온 트래픽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 계열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사야 얘네는 따로 구분해줘 라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별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 어필리에이트 채널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옆에 배너 광고들 있죠. 그 배너 광고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디스플레이 채널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아덜인데요. 이 아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일곱 개가 모두 아닌 경우에 아덜로 잡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테이블 리포트에서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전환율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전환율을 보니까 어디가 가장 높나요? 네 번째 행에 배치하고 있는 요 9% 전환율을 가지고 있는 레퍼럴이라는 채널이 전환율이 가장 높네요. 그러면 레퍼럴 채널에서 어떤 도메인으로 넘어오는 트래픽이 전환율이 가장 높은가 한번 봐야겠죠. 레퍼럴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레퍼럴을 누르니까 다른 도메인들이 이렇게 쫙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게 세 번째네요. 세 번째가 결제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20%라서 100명이 들어오면 20명이 산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 행은 gdeals.googleplex.com이에요. 자, 이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가 이 브랜드의 마케터라면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 광고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와 제휴를 맺을 것들은 있는지 이 사이트의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미팅을 잡아보기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율이 높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전환율을 기반으로 마케팅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획득 리포트 고요율 매체를 찾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자, 획득 리포트는 접어두고요. 행동 리포트 쪽으로 가볼게요. 행동 리포트도 재미있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이트 콘텐츠 쪽으로 가볼게요. 사이트 콘텐츠의 모든 페이지 리포트로 가보겠습니다. 행동 사이트 콘텐츠 모든 페이지. 모든 페이지 쪽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측정 기준이 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 기억나시죠? 우리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구성하고 있는 페이지의 URL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안타깝게도 전환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환율이라는 건 전환수와 사용자 수 대비 전환율을 책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명이 들어와도 이 페이지에 페이지 뷰를 여러 번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사용자 수가 아니라 페이지 뷰 수로 바뀌게 됩니다. 측정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 페이지 URL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환율 대신 이탈률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탈률을 딱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심각한지를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이탈률이 가장 높은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이탈률을 내림차순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이탈률을 딱 클릭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이탈률이 100%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총 674개가 있으니까 이걸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0%로 내림차순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2명이 방문을 했는데 2명이 나갔다라고 해서 이탈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가 우리 웹사이트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페이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명이 들어와서 두 명이 이탈해서 100%의 이탈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차피 두 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이 이탈률이라는 지표는 페이지 뷰 수에 대비한 가중치로 적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따라서 데이터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테이블의 왼쪽 위쪽에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가중치 적용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가중치 적용으로 바뀌게 되면 전체 페이지 뷰수 대비 이탈률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냐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이 페이지가 지금 우리 웹사이트에서 가장 심각해요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당장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 다음에 A/B 테스트를 기획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 리포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행동 리포트 알아봤고요. 행동 리포트를 접어두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전환 리포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환 리포트에서 재밌는 게 너무 많지만 우리 목표, 그 다음에 유입 경로 시각화 쪽으로 가볼게요. 전환, 목표, 유입 경로 시각화. 자, 유입 경로 시각화 쪽으로 가시면은 결제 완료라는 목표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각화된 형태로 사용자들의 경로별 전환율과 이탈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멀천다이즈 스토어는 최종적으로 결제 완료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전에는 리뷰를 쓰나 봐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곳인가 봐요. 그 다음에 빌링 앤 쉬핑, 뭐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바구니 페이지가 뜨죠. 이렇게 퍼널 형태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별도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장바구니 페이지에서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이 정도나 된다는 건 장바구니 페이지는 물건을 어느 정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장바구니 페이지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라면 이 이탈률은 어느 정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의 성격에 따라서 이 이탈률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유입 경로 시각화 리포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맛보기 정도만 한번 했는데요. 뭐 아마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마무리 강의로 넘어가서 이제 안내를 별도로 추가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맛보기까지 한번 마침으로써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박 겉핥기 수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이고 디지털 마케터로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지가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에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으로 뭐 그로스마켓에서 따로 강의도 별도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메일 주소로 신청을 주시면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하시다가 진로 고민이 되시면 제가 뭐 시간에 상관없이 이제 항상 진로 고민에도 항상 제 분야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마케팅의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하시고 이 디지털 마케팅이 나랑 좀 잘 맞겠다. 그리고 커리어 개발에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아마도 바로 답장이 힘들고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내에 꼭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쉬어야죠.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내에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디지털 마케팅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 약 2시간이 좀 넘었죠. 훨씬 넘었는데 요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 너무 빠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까지 디지털 마케팅 개론 수업을 담당하게 된 유성미 강사라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